안녕하세요. 웹툰소프트 연구실 박사과정 서혜인입니다. 이번에 스터디할 논문은 To Repeat or Not to Repeat이라고 해서 립스 2023의 어셉된 논문입니다. 논문이 크게 4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인트로덕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데이터셋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LLM 스케일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정된 컴퓨테이션 버짓에서 최적의 성능을 위해 모델 크기와 훈련 데이터셋의 크기를 동일하게 확장하는 것을 컴퓨트 옵티멀 스케일링 혹은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퍼 모델의 280빌리언이지만 언더트레인드 랄저 모델은 충분한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으면 친칠라의 70빌리언이지만 웰트레인드 스몰러 모델보다 성능이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축소되면 데이터 크기 증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타 LLM이 사전학습 동안 인터넷 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이런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의 성장 속도는 LLM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성장 속도보다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는 매년 4에서 5%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나 LLM의 성장 속도와 하드웨어의 개선 속도보다 훨씬 느린 상황이고 결국 데이터가 하드웨어보다 트랜스포머 확장에 더 바틀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논문에서는 토큰 크리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토큰 크리시스가 넌 잉글리시 데이터에서도 겪게 되는데 웹에서 영어 콘텐츠가 56%, 비영어 콘텐츠가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540빌리언 파라미터, 780빌리언 토큰으로 모델을 훈련한 경우에 22%의 비영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도 멀티링규얼 T5나 혹은 바이 T5 모델보다 멀티링규얼 QA 태스크에서 훨씬 성능이 뒤처진다고 합니다. 실제 전 세계 인구 중에 영어 원어민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영어 태스크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토큰 크리시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이 LLM을 여러 에폭 동안 학습하는 겁니다. 선학습 데이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멀티 에폭 트레이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언어 모델 사전 훈련에서 이 멀티 에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또 기존 연구 중에 반복되는 토큰으로 LLM을 훈련시키는 것이 성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제안한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멀티플 에폭으로 훈련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된 데이터로 훈련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무자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돼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을 정리했을 때 본 논문에서는 이런 토큰 크리시스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측면을 조사하고 11개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첫 번째 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된 사전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다음으로는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3개 컴포넌트인 데이터, 모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오프 더 쉘프의 그런 레귤러리제이션의 기술을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선학습 데이터를 반복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에서는 T5 1.1 모델을 디폴트 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으로 사용했고 T5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C4 데이터셋, 동일한 모델의 아키텍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는 인사이트를 총 2개를 제안을 했는데 각각 뒤에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1은 C4 데이터셋으로 T5 모델을 훈련한 것이 데이터 헝그리, 데이터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C4 데이터셋으로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킬 때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와 유사한 데이터 헝그리 현상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6개의 컨피그레이션으로 T5 모델을 훈련하였는데요. 기존에 있는 베이스, 라지 모델에 추가로 스몰, 미디엄, 그리고 베이스 플러스, 라지 플러스를 학습해서
전체 스케일링 커브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엑스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훈련 비용 문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왼쪽 피겨 2에서 볼 수 있듯이 파라미터 수와 필요한 토큰 수 간의 관계가 이런 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C4 데이터셋에서 T5 모델을 훈련할 때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가 성립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인데요. 피겨 1에서 규모를 확장할수록 더 많은 토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큰 스카르시티 문제로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리피티드 데이터로 LLM을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4 데이터셋에서 서브셋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각 하위 집합에는 약 2의 35제곱, 2의 29제곱, 2의 27제곱의 토큰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토큰이 각각 한 번, 2의 6제곱, 2의 8제곱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피겨 3에서 반복된 토큰을 사용해서 LLM을 훈련시킨 경우에 이런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저하되고, 더 큰 모델인 엑스라지 규모일수록 토큰 크래시스 상태에서 오버피팅의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LLM을 파인튜닝하면 인스트럭션을 따르고 인간 행동과 일치시키는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학습에서의 그런 점검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논문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3개에 대해서 성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5의 결과가 사전 학습 중에 경험한 토큰 크래시스 현상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네모 박스에서 토큰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 반복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전에서는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데이터, 모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3가지 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고, 각각의 인사이트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3은 데이터셋 규모에 대한 것인데, 데이터셋의 크기의 중요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토큰 반복 획수는 고정시킨 채 데이터셋의 크기를 변경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피겨 4에서 파란색 라인이 2의 27제곱 토큰에 대한 결과이고, 주황색 라인이 2의 29제곱 토큰으로 학습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의 27제곱 토큰을 사용한 파란색 라인의 경우에는 스텝이 진행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의 29제곱 토큰을 활용한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의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인사이트 4의 경우에는 데이터셋 퀄리티에 대한 것인데, 데이터셋의 품질이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는 요소인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팜과 라마에서 사용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상대적으로 고품질 데이터셋이라고 가정하고, C4 데이터셋과 비교를 위해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서 2의 27제곱 토큰만 샘플링해서 2의 19제곱 스텝 동안 훈련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두 모델에서 사용한 선학습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스쿼드에서 익젝트 매치랑 F1 스코어를 테이블 2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를 봤을 때 두 데이터셋 모두 토큰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고품질 데이터가 멀티 에폭 디그레데이션의 문제를 완화시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케일링 과정에서 파라미터 수와 계산 비용 모두 증가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의 경우에는 샘플당 플롭스는 유지하면서 파라미터 수는 증가시키는 모델이고, 다음 파라미터 쉐어링의 방법인 파람 쉐어라는 것은 플롭스는 고정시키면서 파라미터 수는 감소시키는 모델입니다. 디커플링에 대한 첫 번째 실험으로 유사한 플롭스는 유지하면서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모델이 있을 때 파람 쉐어라는 것은 바닐라 모델의 0.5배의 파라미터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고 하는 MOE는 바닐라에 비해서 2배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피겨 5A에서 봤을 때 파라미터가 더 적은 모델인 파란색 라인이 반복된 토큰 사용에도 영향을 덜 받고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 영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초록색 라인 MOE 모델의 경우에서 초록색 라인 MOE 모델의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오버피팅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커플링 실험으로는 파라미터의 수는 고정시키고 플롭스에만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3개의 컨피그레이션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베이스 트랜스포머 12개의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에서 어느 것도 파라미터가 공유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12개의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만 각 레이어를 2번씩 재사용해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2배의 플롭스를 가지는 것. 세 번째는 6개의 라지 레벨의 레이어를 갖고 각 레이어를 4번씩 재사용해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는 4배의 플롭스를 갖는 것. 이렇게 3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피겨 5B에서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계산량이 더 많은 모델일수록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하나 딱히 디그레데이션에서 명확한 관찰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사이트 6의 경우에는 라저 댄스 모델과 베이스 레벨의 MOE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 모델 다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 수는 비슷한데 MOE 모델이 댄스 모델에 비해서 0.39배의 적은 플롭스 그리고 2.1배의 처리량을 갖는다고 합니다. 피겨 6의 A 그림에서 우선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밸리데이션 ML의 매크러쉬를 보이고 있는데 두 모델 모두 동일한 오버피팅 경향을 보임으로써 MOE가 더 큰 라지 레벨의 댄스 모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통찰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X라지 레벨의 댄스 모델과 라지 레벨의 MOE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 수는 비슷한데 MOE 모델이 0.3배 플러스와 3.8배의 처리량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이 진행될수록 두 모델 모두 오버피팅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큰 규모의 모델로 학습시키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지만 비용 측면에서 또 효과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더 큰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MOE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사이트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토큰 크리시스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UL2 논문에서 사용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기존 T5 모델에서 사용했던 MLM 간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피겨 7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without repeat, 그리고 제한된 데이터를 반복 학습한 경우를 with repeat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MLM이 UL2보다 더 성능이 좋았고요. 또 UL2에서 오버피팅이 더 심했고 애큐러시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3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스쿼드에 대한 성능인데 MLM보다 UL2에서 더 성능 하락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레귤러리제이션 기술이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이 사용되는 레귤러리제이션 기술을 통해 토큰 크리시스 상태에서 멀티에폭 디그레데이션 현상을 살펴봤는데 드롭아웃만 사용한 경우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기술들을 드롭아웃에 추가로 사용한 경우 크게 성능이 향상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를 쓴 경우에는 성능이 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훈련 과정이 불안정했고 또 마지막으로 라벨 스무딩을 사용한 경우에도 62.6으로 기존 61.7보다 성능 향상이 있긴 했지만 보통의 학습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드롭아웃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고 다음 인사이트 8에서 최근 LLM 모델에서는 레귤러리제이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10빌리언 이상의 LLM인
GPT-3, 팜, 라마, 친칠라, 고퍼와 같은 모델이 더 이상 레귤러리제이션 기술로서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미 풍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드롭아웃을 사용하면 모델의 학습 과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이트 9에서는 훈련 과정 동안 드롭아웃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훈련 초기에는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 단계에서만 드롭아웃을 도입하는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피겨 8에서 라지 모델을 학습할 때 처음 2의 15제곱 스텝만큼은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총 스텝인 2의 19제곱 스텝에서 2의 15제곱 스텝만큼 그 나머지 뺀 부분만 드롭아웃 레이트를 0.1로 설정해서 적용한 결과 나중에 드롭아웃을 사용한 모델이 초기 훈련 단계부터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드롭아웃이 그런 적응에 대한 유연성을 또 제공하고 초기 훈련 단계에서부터 모델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인사이트 10에서는 서로 다른 모델 사이즈에서의 드롭아웃 성능을 측정했는데 드롭아웃 레이트를 0.1로 고정시키고 베이슬, 라지, 엑스라지 모델에서의 성능을 피겨 9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드롭아웃을 사용해도 훈련 후반부에서 MLM 애큐러시가 감소하고 있고 드롭아웃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오버피팅을 완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큰 규모의 모델의 경우에는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관한 것인데 모델의 규모가 커질수록 드롭아웃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MOE 모델이 더 큰 덴스 레벨 모델의 행동을 예측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근사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인사이트 11에서는 라지 MOE 모델이 드롭아웃 레이트를 0.1부터 0.5까지의 범위 내에서 스위핑을 수행을 했고요. 동일하게 엑스라지 댄스 모델에 대해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스위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겨 10에서 댄스 모델과 MOE 모델이 서로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곡선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드롭아웃 0.2에서 0.3쯤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MOE 모델을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한 그런 계산 자원을 절약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본 논문에서는 토큰 크래시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반복되는 토큰으로 LLM을 훈련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탐구했고 또 이런 토큰 크래시스의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